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도심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한동안 계속되겠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최소 12명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숨진 데다 극한 폭염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오후 서울 영등포에 1시간 동안 79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지하철 등 열차 운행이 한때 멈췄습니다.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편차가 큰 게릴라성 폭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5개 단지가 이미 입주를 마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계, 감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 7천 명을 넘어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9월까지 1일 확진자가 6만 명까지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중심부에 무인 드론 3기가 날아와 고층 건물 2채가 파손됐습니다. 모스크바가 드론 공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4번째로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정권의 테러 시도로 규정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별도의 성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제 하루 정말 더웠습니다. 낮에는 펄펄 끓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 저녁부터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서울 영등포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갑자기 내린 강한 비로 KTX 등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표선우 기자입니다. 밀려드는 빗물에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장대비에 놀란 시민들은 불다리 밑으로 몸을 피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서울 서부권에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때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영등포구에는 1시간 동안 76.5mm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진 비로 경부선 영등포에서 구로역 구간 모든 열차의 운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열차는 약 25분 뒤 재개됐지만 KTX와 일반 열차 17대, 서울 지하철 1호선 18대가 2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낮과 정반대 날씨에 시민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들어가는 게이트도 아직 없다고 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지금 저 거의 1시간째 기다리고 있고 비는 거의 올 줄 모르고 서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해야 될 것 같네요. 호우특보는 오후 9시쯤 해제됐지만 서울 물레동에서는 상가 6곳이 침수됐고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과 경인 1지하차도 등 일부 저지대 도로도 한때 통제됐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산림청이 어젯밤 9시를 기해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과 주의, 경계와 심각 단계로 구분되는데 나머지 지역에선 관심 단계가 유지됐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오늘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위기 경보를 상향했다며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에 귀를 기울이고 유사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라고 전했습니다. 장마가 끝남과 동시에 연일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폭염에도 밭에서 일하던 노인 4명이 숨지는 등 주말 이틀 동안 최소 12명이 무더위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최희지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의 한 밭입니다. 옥수수와 고추가 한창 익어가고 있지만 연일 뜨거운 햇볕에 땅은 물론 작물 이파리도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제 오후 이곳에서 자신의 밭으로 일하러 나갔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으셔가지고 자녀분들이 찾으러 나가셨습니다. 의식이 없다고 신고가 들어오셨고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가 온 상태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문경과 김천에서 80대 여성 2명이, 상주에서는 90대 노인이 밭에서 사망했습니다.
극한의 폭염으로 사망에 이른 숫자는 주말 이틀 동안 최소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장마가 끝나고 발생한 온열 질환 환자는 나흘 동안 178명에 달해 온열 질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도 이어질 찜통더위를 견디려면 야외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을 최대한 가리고 현기증과 메스꺼움 등의 증세가 있을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무더위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수도권과 광주 등 아파트 곳곳에선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선 정전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춰 주민 1명이 갇히기도 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 단지가 작은 불빛 하나 없이 어두컴컴합니다. 그제 밤 8시 40분쯤부터 경기도 용인에 77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정전 직후 아파트 측이 복구에 들어갔지만 어제 오전까지도 일부 세대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다가 정오쯤이 돼서야 복구가 마무리됐습니다. 거의 다 복구됐습니다. 11시 반이야. 거의 다 됐습니다. 무더위에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이 밤잠을 설친 가운데 주민 한 명은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가 20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선풍기도 못 틀었지, 텔레비도 못 틀었지, 꼼꼼한 데서 그냥 냉장고에 있는 뭐 아이스크림이고 뭐고 다 녹아갖고 그냥 물이 됐어요. 한전은 무더위에 전기 사용량이 갑자기 늘면서 노후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려 정전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선 어제 오전 화재도 발생해 20분 만에 진화됐는데 불이 정전 복구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등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제 저녁 8시쯤 광주의 31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서도 노후 시설에 과부하로 추정되는 정전이 발생했고 비슷한 시각 경기도 의왕에서도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 주민 1,600세대가 1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잦은 정전에 대해 노후 시설에 대한 점검과 유지 관리가 부족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렇게 연일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더위에 잠 못 이룬 분들 많으시죠? 밤낮으로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현재 강릉은 28.4도로 9일째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 등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도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대부분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4도, 강릉과 청주 35도, 경주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계속해서 발령 중입니다.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늘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폭염 속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에 5에서 많게는 8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특히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어제처럼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4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였는데 이 같은 구조의 아파트를 조사해보니 철근이 빠진 곳이 15곳이나 더 있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개 숙여 사과했고 책임자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공분양한 380세대 규모 단지로 올해 입주 2년 차를 맞았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붕괴 사고가 났던 인천 검단 아파트와 같은 무량판 구조로 지어졌는데 최근에서야 철근 누락이 확인됐습니다. LH가 지하주차장 기둥을 표본조사해 봤더니 15개 중 14개가 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 근데 거기서 또 이상은 그렇게 크게 없다고 이렇게 써져 있던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LH가 같은 구조로 발주한 아파트 91개 단지를 조사해 보니 총 15곳의 단지가 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곳은 설계 단계부터 아예 철근이 빠져 있었고 5곳은 시공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무장관으로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한 번에 받아야 할 LH라는 공기업이 지은 아파트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LH와 정부는 해당 단지에 대해 정밀 안전 진단과 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설계 감리 책임자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정쟁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의견과 상임위의 진실규명, 양핀 군민의 뜻을 최대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놨습니다. 반면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가 먼저라며 원 장관의 고속도로 백지화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보름이 넘는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선 문제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여야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임시국회가 지난 28일 종료된 데 이어 8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16일 개회합니다. 국회가 보름이 넘는 휴지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여야 대표들 역시 이 기간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하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선 등 여야 대립 현안은 산적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공영방송을 파괴한 전력이 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선 청문회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아들의 학폭 논란이나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 등을 꺼내들며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철회하는 것만이 가장 빠른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강구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에 걸린 청문회조차 하지 않겠다며 대놓고 정쟁만 일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린아이 떼쓰듯 그저 자신들의 코드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놓고 정쟁판으로 몰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용 역시 또 다른 내관입니다. 지난 27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쟁용 국정조사라며 관련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주항공청 설치나 노란봉투법 처리 논의 등을 놓고도 격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에선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김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저희 앞서 리포트에서 국회가 휴가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전국은 여전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입장문을 내서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에게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을 비롯한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요. 특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친윤 라인이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사 좌표 찍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식물검찰을 만들기 위해 또 국민 편가르기를 위해 그토록 사용했던 악질적인 좌표 찍기를 다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방전이라고 할까요? 이 싸움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또 비판을 하면서 논란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한 장관도 기자단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민주당의 행보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며 날을 세웠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압박하다가 회유가 안 될 것 같아 김 전 회장으로 타깃을 변경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한 장관에게 수사 개입을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무법부 장관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의 흑역사로 남을 수사 개입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월에 사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조정식 사무총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터무니없는 지라시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근거가 없는 소설에 가깝다는 건데요. 여권 성향의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28일 한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10월에 사퇴하고 새 지도부를 구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윤 정부 들어 가장 낮은 당 지지율을 기록한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조 사무총장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임시국회도 이제 좀 문을 닫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김기현, 이재명 양당 대표들도 모두 휴가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두 대표 모두 책을 읽으면서 하반기 정국을 구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떠난 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입니다. 김 대표는 그제 가족들과 베트남으로 향했는데요. 휴가 기간 외교와 복지, 세대론을 각각 다룬 3권의 책을 읽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일부터 휴가로 수도권 근교에서 하반기 전국 구상에 들어갑니다. 역시 2권의 책을 골랐는데요. 이 중 노동 문제를 다룬 같이 가면 길이 된다는 지난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해준 책입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가 개방된 지 이제 1년이 돼가는데 그제였나요? 이 청와대에서 상당히 좀 이색적인 모습이 연출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제 역대 대통령의 가족 6명이 모였습니다. 먼저 누가 왔는지 소개해드리면요. 아랫줄 왼쪽부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김현철 이사장, 그리고 옆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 며느리 조혜자 여사, 그 옆은 윤보선 전 대통령 아들 윤상구 대표,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윗줄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이죠. 박지만 회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이사장도 보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전 대통령 가족들이 이렇게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문체부 초대로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는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전에 참석해 아버지 혹은 시아버지의 유품을 관람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통합과 긍정의 대통령 문화가 퍼지길 원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 교사들이 오는 9월 4일까지 추모 집회를 이어갈 방침인 가운데 이들의 현실이 반영된 교육부의 자료도 나왔습니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립학교 교사 100명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학부모의 폭행, 협박에 시달리는 교사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광화문 거리에서 열린 숨진 초등학교 교사의 2번째 추모 집회. 1년 전 학생 간 다툼을 제지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뒤 최근에서야 무혐의를 받았다는 한 교사가 경험담을 공유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언을 해대는 목소리. 교장실에 쫓아가 교사의 자질을 운운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던 언행들이 환각과 환청이 되어 급기야 자살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교롭게 이런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도 공개됐습니다. 최근 5년 6개월 동안 공립학교 교사 100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졌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교사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사망 원인은 원인 불명이 7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학부모의 교권 침해 형태도 달라졌습니다. 학부모로 인한 상해 폭행 비중은 3.5%에서 6.9%, 지속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18.5%에서 22.3%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모욕, 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율은 49.3%에서 37.1%로 줄어들었습니다. 교육당국은 교사를 상대로 물리적 위해와 지속적인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권 보호 대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남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남한 사회가 높은 자살률과 실업난, 산업재해, 여성 장애인 차별, 아동학대 등으로 가득 찬 것처럼 억지로 비판했는데요.
북한이 미국 인권 문제 논평 등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한국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보고서까지 출판한 건 이례적입니다. 보도에 안병수 기자입니다. 북한이 남한의 인권 문제를 비난하며 출판한 95쪽 분량의 책 인권 동토대입니다. 목차를 보면 올해 3월 통일부가 내놓은 2023 북한 인권 보고서와 유사합니다. 사회 정치적 권리와 경제 문화적 권리, 범죄와 여성 천시, 침략자의 군화 밑에서 신음하는 인권 등 4개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머리말에서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 인권 동토대인 남조선의 인권 실상을 파헤쳐 본다며 출간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한의 언론 자유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 이후 언론과 출판, 집회의 자유는 빈 껍데기마저 없어졌다고 혹평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병이 나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 거짓 사실을 적어놓거나 주한미군이 수십 년 동안 환경오염과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또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여성 차별 정책으로 여성들이 매춘의 시궁창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고 왜곡했습니다. 북한이 남한의 인권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최근 한국과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한 것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은 더 악화되고 있지만 그러나 국제사회를 향한 여러 가지 대내적인 인권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보통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올해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자유지수 100점 만점에 3점을 주며 최악의 자유 탄압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해 예방과 피해 지원 입법과 관련해 오늘 수해복구 지원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엽니다. 4개 상임 및 여야 간사들이 참여해 입법을 추진하는데 오늘은 특히 도시 하천 유역의 침수 방지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도시 침수 방지법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논의합니다. 국내외에서 불법 유통이 늘어나면서 콘텐츠 산업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당정은 K-콘텐츠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폭염으로 온열질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를 비롯한 지자체와 폭염 상황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 고령농민과 독거노인 등 폭염 3대 취약 분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오늘부터 출근 시간대 9호선 운행 횟수를 4회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신규 전동차 8대를 조기 투입해 혼잡도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심상치 않습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난 겨울에 유행했던 규모와 비슷한데 이 다음 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내리려고 했던 정부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신체의 일부와도 같았던 마스크는 벗어던진 지 오래. 피서철 휴양지마다 인파가 북적이고 에어컨을 튼 건물은 찬 공기가 새어나갈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사이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7월 셋째 주 코로나 확진자는 25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 전주 대비 35% 증가하며 4주 연속 늘었습니다. 이대로면 1일 확진자 5만 명을 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을 가진 변이가 계속해서 출현하는 데다 복합 면역이 형성되더라도 시간이 지나 감염 예방 효과가 감소했다며 예견된 유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위중증화율이 감소해 사망자율은 안정적이지만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도 변수를 맞았습니다. 감염병 4급으로 조정되면 대형 의료기관이나 요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며
감염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 중인 XBB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 접종이 10월쯤 이뤄질 때 고령층 접종률을 늘리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할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고양이 감염병 문제도 걱정스럽습니다. 서울에서 고양이들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했는데 추가 의심 사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고양이를 키우는 시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문영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동물보호소에서 지내던 고양이 한 마리가 호흡기 증상과 식욕부진으로 동물병원을 찾았다가 숨졌습니다. 병원장이 그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했고 검사 결과 총 4마리의 고양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에서 고양이 2마리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확진됐는데 이번에도 고병원성인지를 밝히는 정밀 검사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된 고양이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추적 관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양이가 사람을 감염시킨 사례는 없어 인체 감염 가능성은 낮습니다. 과도한 불안보다는 손 씻기라든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고.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들은 걱정이 큽니다. 동물병원에 있다가 감염된 친구 있다고 하니까 제가 키우는 아이도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전문가들은 집고양이는 야외를 돌아다니지 않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물병원 등을 방문할 때 다른 고양이와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뒤늦게 형사재판에서 배제해 늑장 조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어플을 이용해 3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 A씨를 다음 달부터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혐의 적발 이후에도 A씨가 한 달 가까이 재판 업무를 이어온 것에 대해 법원은 사실 확인에 시간이 걸렸고 휴정기 직전 혼선을 막고자 일부 사건을 부득이하게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성인용 비비탄 총을 만드는 에어소프트건 업체의 사기 사건을 저희 MBN이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대표, 한 투자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는데 이 공동대표 2명이 모두 구속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1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차세대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등 솔깃한 문구로 가득한 한 투자회사. A씨는 연 1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회사에 3,6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 처음엔 이자가 들어오는 것 같았지만 곧 끊겼고 알고 보니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 사기였던 겁니다. 12월 10일 이전에 터진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어차피 이 돈을 못 받을 걸 알고 있었어요. 단지 이 사람들이 형을 좀 오래 살고 벌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었어요. B씨도 유명 증권사에 위탁되어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에 약 4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이제 그런 상품이 있고 투자회사를 통해서 원금은 보장되고 한 사람당 거의 최소 1억에서 최대한 5억 이상도 보기는. 철저히 지인 위주로 영업을 해온 탓에 속기 쉬웠고 피해도 컸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족 단위도 되게 좀 있습니다. 보면 홍천 쪽의 사람들은 마을 주민들이 당했다고. MBN 취재를 종합하면 이 투자회사의 공동대표 정모 씨와 김모 씨는 모두 지난달 말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특히 정 씨는 성인용 비비탄 총을 제작하는 업체의 실질적 대표였는데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이 업체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회사의 사기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추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다른 공범들에 대한 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싸이가 매년 여름 여는 자신의 콘서트에 국군 장병을 대거 무료로 초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싸이는 지난 15일 열린 전남 여수 공연과 전날 열린 충남 보령 콘서트 티켓을 인근 약 10개 군부대 장병에게 무료로 기부했다는데요. 호우로 인해 대민 지원을 나가며 지쳐가던 병사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콘서트에 간 장병의 인증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싸이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 판단을 받고 복무를 마친 뒤 재입대하며 군대 2번 간 사나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녔는데요. 하지만 이후 군부대 공연을 하거나 기부를 이어가면서 군장병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양자경이 19년 열애 끝에 전 페라리 CEO인 장토드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난 27일 양자경은 그의 오랜 약혼자인 장토드와 스위스 제네바에서 화촉을 밝혔는데요. 스포츠카 페라리의 CEO이자 국제자동차연맹 회장 등을 역임한 장토드는 양자경과 2004년부터 19년간 연인 관계를 이어와 만난 지 6,992일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는데요. 남편인 장토드는 77세로 양자경보다 17살 연상이라고요. 양자경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무도 당신이 전성기가 지났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라는 소감으로 화제가 됐는데 두 사람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카디비가 공연 중 관객에게 술 세례를 맞자 마이크를 던지는 영상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을 한 카디비. 카디비가 무대 앞쪽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한 관객이 카디비를 향해 술을 뿌립니다. 그러자 카디비 곧바로 관객을 향해 마이크를 던지는데요. 그러곤 화가 풀리지 않는지 공연을 멈추곤 해당 관객에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이 관객 경호원에 의해 공연장 밖으로 쫓겨났다고요. 이런 카디비의 대처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관객이 던진 물건으로 피해를 입는 스타들이 많아져 속 시원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애꿎은 관객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막걸리에 자신의 이름을 쓰지 말아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연예인의 이름이나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이 재판부는 실제 영탁 막걸리 출시 이후 매출이 4,000% 넘게 증가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신선 복장을 하고 찍은 영탁 막걸리 광고입니다. 예천 양조는 2020년 영탁 막걸리를 출시하며 영탁 측과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광고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불거졌습니다. 예천 양조는 영탁 측이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고 영탁이라는 이름은 예천 양조 회장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라며 상표 사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영탁 측은 해당 금액을 요구했다는 건 허위 사실이라며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영탁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연예인의 성명이나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광고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해당 제품이 가수 영탁과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예천 양조의 매출이 영탁 막걸리 출시 이후 전년 대비 4,000% 이상 증가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요. 가수 영탁 씨 이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걸로. 예천 양조는 곧바로 항소했고 영탁 측은 판결을 즉시 이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예천 양조는 영탁 측의 거액 요구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도 기소돼 양측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김재림 할머니가 어제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1944년 5월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된 김 할머니는 군용 비행기 부속품 제작과 페인트 칠 등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해방 후 귀국한 김 할머니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역대급 장마가 지나가고 폭염이 강타한 요 며칠, 이웃나라 일본의 사정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 살인적인 무더위를 타파할 첨단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원피스 자락.
5단에 내장된 팬이 바람을 넣어 시원함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불볕더위가 닥친 일본 도쿄에서 이른바 폭염대책 전시회가 열린 건데요. 미스트 팬과 냉각 스프레이, 순행 조끼 등 이 무더위를 타파할 최신 기술들이 총집합했습니다. 아이를 둔 엄마들에게는 냉각 팬이 달린 베이비 캐리어가 최고의 히트 상품인데요. 이번 주 나라 전역에 열사병 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지글지글 끓고 있는 일본. 이번에 선보인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곳곳에서 숨통을 좀 틔워주길 바랍니다. 코소보의 수도 프리슈티나. 도시 한복판엔 현재 코소보를 둘러싼 분쟁을 상징하듯 양쪽을 확연히 나누는 장벽이 있는데요. 삭막한 도시에 영혼을 불어넣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의 도시로 알려진 코소보 프리슈티나. 끝없이 이어진 벽 위로 사람들이 알록달록한 작품을 그려넣습니다. 옛 공산국가 시절의 건물로 이뤄진 서쪽 지구와 신식 건물로 이뤄진 동쪽 지구가 확연하게 대비를 이루는데요. 양쪽을 나눈 콘크리트 장벽이 도시를 칙칙하게 만들고 있었던 상황. 28개국 100명 이상의 작가들이 회색 도시의 영혼을 불어넣기 위해 모였습니다. 스프레이와 페인트로 2,000제곱미터에 이르는 장벽 위를 수놓는데요. 관광 효과도 효과지만 무엇보다 도시의 일상을 함께할 주민들에게 제대로 활력을 줄 것 같죠.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여관방을 전전하거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4년 만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2회 거처 가구원은 182만 명을 넘어 전년보다 4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와 대규모 전세 사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대규모 주가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들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문제의 차액결제 거래 취급 회사인 키움증권 등이 세 곳이 이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고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키움증권 임원은 급락 사태 직전 보유 중이던 주식 150억 원어치를 매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이 반년 만에 다시 90%대를 회복했습니다. 이번 달 강남, 서초, 송파구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90.4%로 집계됐는데 지난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전체 낙찰률도 50%를 넘었고 평균 응찰자 수도 전달의 2배에 이르러 부동산 시장에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 동남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중국에선 12년 만에 폭우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까지 150만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고 수도 베이징에서는 항공편 결항이 잇따르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엄청난 양의 토사가 순식간에 아파트 단지를 덮칩니다. 갑작스럽게 도로에 쏟아진 물에 사람까지 휩쓸리자 버스 기사가 황급히 차에서 내려 구조를 시도합니다. 완전히 흙탕물에 잠겨버린 마을에선 소방대원들이 구명보트를 이용해 주민들을 대피시킵니다. 房的1楼全部被淹完了，有的房子都已经淹到这个2楼的就地面了。 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 동남부 지역을 휩쓸고 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2명이 숨졌고 이재민은 150만 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농경지 침수 피해가 심각해 경제적 피해도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국 당국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폭우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继续做好台风暴雨防疫工作的同时，全力投入受灾地区的抢险救援工作中，主要是恢复受灾地区的。 현재 독수리의 세력은 다소 약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220mm 넘는 비가 내린 수도 베이징에서는 서두공항 비행기 수십 편이 결항됐습니다. 6호 태풍 카눈도 이번 주 중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가 또다시 드론 공격을 받아 건물이 부서지고 공항이 일시적으로 폐쇄됐습니다. 최근 모스크바를 겨냥한 공격이 연달아 이뤄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번 공격도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으며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현지
시간 30일 새벽 모스크바 경제 중심부인 모스크바 시티로 날아든 공격용 드론이 건물에 충돌하며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Около 3:43 я прям просыпаюсь от лютого грома. Я подумала, может гром, может молния. Смотрю, нет ни дождя, ничего. И я понимаю, что у меня собака забилась от страха под диван. 러시아 국방부는 드론 3대 중 방공망을 뚫고 시내까지 진입한 2대가 전파 교란을 받고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층 건물 2채가 일부 파손되고 모스크바 인근 공항 한 곳이 한때 폐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모스크바가 4차례 공격받은 건데 러시아는 이번 역시 우크라이나의 테러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러시아 영토를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Поступово війна повертається на територію Росії до її символічних центрів та військових баз, і це неминучий, природній та абсолютно справедливий процес. 우크라이나가 2달 가까이 반격 작전을 벌이는 가운데 모스크바가 공격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파키스탄의 한 정치 행사에서 폭탄 테러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 30일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인 카이버 파크쿤트와주에서 열린 이슬람 강경파 정치 지도자 모임에서 폭탄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쳤는데 현지 경찰은 일부 부상자의 상태가 심각해 사망자가 더 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과 가까운 성직자이자 특정 정당 소속인 마울라나 파즐루르 레만이 이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위에 잠 못 이룬 분들 많으시죠? 밤낮으로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현재 강릉은 28.8도로 9일째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도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대부분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4도, 강릉과 청주 35도, 경주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계속해서 발령 중입니다.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늘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폭염 속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에 5에서 많게는 8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특히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어제처럼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5.8도, 부산은 27.1도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 속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산이나 계곡으로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름철은 기본적으로 기온이 높은 데다 산속에서의 날씨 변화가 심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산행을 피하시고요. 아침 일찍 산행을 시작해 점심에는 하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탈수의 우려가 있는 만큼 중간중간 수분을 보충해주고요. 햇볕이 강할 때는 너무 오래 걷지 말고 30분 간격으로 그늘에서 쉬는 게 좋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릴 수 있는 만큼 우비를 준비해주는 것이 좋고요. 집중 호우가 쏟아질 때는 계곡이 범람할 수 있으니 절대로 계곡을 가까이 하거나 건너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